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뭘 할 거냐면 맨 먼저 이제 요 얘기부터 좀 해야 된다. 거기 입체지각 옆에다가 빈 여백에다가 한번 써보자. 빈 여백에다가.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똑같이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의 방식으로 시작하는 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질문의 방식으로 시작하는 글이야. 자, 지금 입체지각도 보면 처음에 원래 하나였다면 세 개를 입차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하고 물어보는 말이 있지, 그지? 이렇게 질문의 방식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문단도 그 다음 글도 봐라. 다음 페이지. 봤더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고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뭘로 끝나냐면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해됐죠? 이렇게 질문의 방식으로 시작하는 글은 무조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야. 왜냐하면 물어볼 때는, 잘 들어봐, 물어볼 때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물어본단 말이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무슨 내용 강조,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 답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답이 이 글의 핵심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됐죠? 핵심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자,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지금 여기는 입체지각 글은 화제가 하나가 아니라 화제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 글입니다. 화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는 글이에요. 여러 개가 들어가는 글. 이렇게 화제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 글은, 화제가 여러 개가 있는 글들은 여기는 이 화제의 차이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차이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화제에서의 차이점을 찾는 거다.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 결론 찾기 했는데 오늘은 차이점 찾기예요. 차이점 찾기. 각각의 차이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 본문집을 읽으면서 한번 가봅시다. 한번.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비문학은 머릿속에 내용이 정리가 돼줘야 돼. 그냥 무작정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로 나올 만한 구간에 밑줄을 치고 정리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해가 돼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밑줄을 치고 어떻게 가나.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 개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 거야. 자, 중요한 건 하나였다면이야. 입체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입체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한 단서와 단한 단서로 구분할 수 있대. 자, 화제를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누었어. 이거 보이지 지금? 양한 단서와 단한 단서로 나누는데, 자, 양한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래. 봐. 이거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빨리 판단해. 정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판단해야지. 뭔가 계속 정의를 해주고 있잖아. 이 정보 중요할까 안 할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첫 질문이 뭐였어? 눈이 한쪽만 있다면이야. 양쪽 눈은 의미 없다고. 뭐? 눈이 하나만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만 있을 때.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양한 단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양한 단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알겠죠? 단한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밑줄 꺼볼게. 단한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거다 밑줄. 그러면 이게 아까의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지. 한쪽 눈만으로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을까?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뭐만 있으면 이전의 경험에다가 괄호 치세요. 이전의 경험만 있다면 3차원으로 인식하는 게 가능하다고.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주는 다양한 실마리를 통해, 자, 다양한 실마리에다 괄호 치세요.
다양한 실마리들을 통해 입체 지각이 이루어진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떠올리자. 나봐. 천문단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 화제를 제시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이해가 됐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야.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내가 지난 시간에 천문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문단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글의 화제를 제시해 주는데 이 화제를 통해서 여기는 이 화제를 통해서 글의 내용과 구조가 결정이 돼요. 내용과 구조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천문단을 어떻게 읽어주느냐가 비문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기까지는 됐니? 여기까지는 됐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이게.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천문단이 중요한데 어디가 중요하냐? 내가 쟤도 얘기했죠. 이 천문단은 처음에 일반적인 내용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인 내용.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입체 지각으로부터 시작한 거야. 입체 지각은 양쪽 눈이고 한쪽 눈이고 모두 다 가능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무슨 눈? 양쪽이 아니라 한쪽 눈. 그 한쪽 눈이니까 내용이 점점 뭐가 된다고? 구체화되어 간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역삼각형 모양을 그려서 알려줬잖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결론 뭐라고 했냐면 이 구체화된 내용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 한번 예상 한번 해볼게 얘들아. 예상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만 읽고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한쪽 눈으로 입체를 지각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근데 그 경험에 대한 다양한 실마리들이 있대. 그러면 이 밑에 내용은 뭐겠어? 그렇죠. 다양한 실마리가 나오니까 화제가 다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실마리를 여러분은 따박따박 찾아줘야 돼. 이해가 됐어?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분명히 뒤에서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갑니다.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자, 물체의 상대적 크기 밑줄 치고 1번. 이것은 대표적인 단한단서래. 물체의 상대적 크기. 그래서 그 앞에다 밑줄 다시 꺼볼게.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 거다 밑줄. 이게 바로 물체의 상대적 크기야. 됐어? 이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야. 이게 첫 번째. 또! 얘들아, 또의 동그라미 쳐봐. 얘들아, 또의 기능은 뭐야? 내용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거기다 추가라고 써봐. 그러면 여기서 1번은 끝났고 새로운 게 추가되는 거야. 여기서 또 다른 단한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 직선 원근 밑줄 치고 2번 달아봐. 자, 두 번째 직선 원근.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내는 평행선의 폭이, 자, 밑줄 꺼볼게.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밑줄.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대. 이게 직선 원근이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평행선이 있어야 되겠네. 평행선이.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단한단서는 결기울기. 자, 결기울기 밑줄 치고 3번 달아봐. 이건 어떻게 한다고 밑줄 꺼볼게.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거다 밑줄. 자, 얘는 대상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거야. 거기 나온 것처럼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의 꽃은 크고 뒤쪽의 꽃은 작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원근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의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함이 이루어진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갑니다. 어떤 경우는 운동으로부터 단한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시자 밑줄 치고 4번. 자, 운동시차가 있어. 자, 이거는 밑줄 꺼볼게.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다 밑줄. 그러면 관찰자가 운동을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그것을 통해서 단한단서를 얻을 수 있대.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동물들도 단한단서를 활용해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한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한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 뭐라고 했어? 내용이. 마지막 가면 내용이 다시 일반적으로 확장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사람으로 동물에서 확장 지어 놓은 거야. 끝. 자, 그럼 옆에 있는 문제 봅시다. 1번. 윗글로 미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동물 중에는 단한단서로만 입체 지각을 하는 동물이 있죠. 마지막에 나왔던 거잖아. 그 다음에 2번.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더라도 경험을 통해 세계를 입체로 지각할 수 있지. 그게 단한단서 개념이었고. 3번. 사람의 경우 양쪽 눈에 망막이 맺히는 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걸 시차라고 한다 그랬죠. 이건 천문단에 나왔어. 별거 아니야. 자, 문제는 4번이에요. 4번 보세요. 자, 직선 원근은 뭐였어? 옆에 봐봐. 직선 원근은 뭐였어? 양한단서야, 단한단서야? 단한단서였죠. 그럼 눈을 어느 쪽만 이용하는 거? 한쪽만 이용하는 건데 양쪽을 이용한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정답은 4번이야. 쉽지 않아. 이 글의 핵심은 단한단서이기 때문에 그 단한단서를 잘 보셔야 돼. 그러면 2번 봅니다. 자, 2번 문제가 당시에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갔던 문제예요. 그때 수능에.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인 사례 적용이라 합니다. 2번 문제를. 사례 적용하는 문제라 그래.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1번. 꼭 기억하세요. 보기는 반드시 지문의 개념과 연결되게 돼 있어. 지문의 개념과 연결되지 않는 보기는 없습니다. 지문의 개념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됐죠? 나 그저께 또 콧구멍 쑤셨다. 이게 혹시 몰라서 이러다가 매주 저하겠어. 검사 맞겠어. 어쨌든 나 음성이야. 이게 중간에 마스크 내려갈 때문에 신경 쓰여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떤 생각 드냐면 이 마스크를 이대로 이렇게 봉제해서, 뭔지 알죠? 입에서 좀 안 내려오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쉽지 않아. 게다가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얌전히 말해도 조금씩 내려온다고. 이게 조금씩. 뭔지 알죠? 조금씩 내려온다고. 이게 어울리니까 미치겠어, 이거. 귀찮아 죽겠네. 이게 막 붙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수업하는데 이렇게 하고 수업할 수는 없잖아. 그쵸? 아닌가? 똑같나? 어차피 마스크 끼니까. 그냥 나 내려오고 죽겠네. 나 안전한 사람이야? 그죠? 나 안전한 사람. 요즘은 어디 나가서 기침도 못 하겠어.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애취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뭔지 알죠? 이렇게 봐. 무슨 이렇게 벌레 쳐다보듯이. 그때 기침 한번 했는데, 그것도 마스크 끼고 기침했는데, 막 이렇게 쳐다봐요. 기침도 못 하겠어. 그게 가장 곤란할 때가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안 끼잖아. 근데 중간에 살에 걸릴 때 있죠. 살에 걸릴 때. 뭔지 알죠? 살에 걸릴 때 하면 이게 살에 걸린 건데도 막 주변에서 다 쳐다봐.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인가. 참. 예전에 그랬네.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할 때 신종플루 걸린 게 아니라 편도선이 부은 거야. 근데 이제 편도선 부은 게 신종플루하고 비슷했거든요. 이게 맞아. 지금 코로나하고 비슷하네. 열 나고 막 기침하고.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치료받으려고. 이비인후과 갔더니 이제 옆에서 열을 재는데 열이 좀 있는 거야. 목이 부었으니까 열이 좀 있을 거 아니야. 37 몇 도 뭐 이렇게 있었어. 게다가 계속 기침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간호사가 와가지고 저 혹시 신종플루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편도선 부은 건 잘 모르겠으니까 혹시나 그거 아닌가 싶어서 검진도 받고 목도 좀 아파서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대기석에 같이 앉아있던 아줌마가 점점 옆으로 가. 이해돼? 나하고의 거리를 둬.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막 쳐다보더니 간호사 가자마자 아저씨, 그래, 이렇게 입 가리고 아저씨 신종플루예요? 그러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나 아저씨 아니었어요. 일단 그게 기분이 나빴고 나 총각이었어 그때는. 두 번째,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이래가지고 막 무슨 벌레처럼 하면서 막 시정풀 아니에요? 그리고 막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왔는데 아닐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쪽으로 기침하지 말아줄래요? 막 이러는 거야. 어차피 기침하면 더 똑같은 거 아니야? 다 퍼지는 건데 그쪽 기침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더 심하게 기침했네. 막 이렇게. 근데 시정풀 아니었어. 자 가볼게요. 지문의 개념과 연결한다. 자 두 번째. 이때 연결할 때는 잘 들어야 돼. 연결할 때는 이 지문의 개념을 절대 왜곡하거나 변형하지 마시고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지켜주시면 되는데 잘 봐라. 처음에 밑에 선지가 아니라 가나부터 봐야 돼. 나는 보기부터 먼저 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밑에 있는 선지를 보고 올라오면 그 선지에 의해서 내가 합리화가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니? 보기부터 항상 먼저 봐야 돼. 자 가볼게.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사연에 대하여 밑줄 가볼게.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 다음 밑줄. 자 여우는 잠자고 있고 다람쥐가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4개 중에 하나여야 돼. 빨리 골라봐. 뭐야? 관찰자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대상자는 자고 있는 거고. 맞지 그지? 그럼 뭐가 돼? 어떤 거? 아니요 안 돼요. 직선원근은 평행선이 있어야 된다니까. 관찰자가 움직여야 된다고. 관찰자가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운동시차지. 4번 운동시차라고. 움직였잖아. 이해가 됐어? 운동시차. 자 그러면 나갑니다.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여주자 놀라서 도망갔대. 그러면 축구공이 작아졌다 커졌다는 거니까 크기가 바뀐 거지. 그러면 이건 1번에 있는 물체의 상대적 크기 아니면 3번의 결기울기인데 둘 중에 어느 거여야 돼? 3번? 결기울기 한번 잘 봐. 결기울기는 뭐야? 같은 대상이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니까?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느 면에 분포할 때야. 그러면 얘가 나가 되려면 축구공이 집단적으로 분포해야 돼. 근데 단순히 공이 뭐인다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보여줬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 그냥 물체의 상대적 크기야. 커지니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다시 정리할게. 잘 봐. 나보세요. Look at me. 지문의 개념을 내가 이 문제가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 문제라 그랬어. 어려운 문제야. 근데 지문의 개념을 연결하는데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어떤 단어 하나, 어떤 구절 하나를 보지 말고 그 개념 전체의 정의하고 속성이 같은지를 보는 거야.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물체가 커졌다 작아졌다만 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에 결기울기는 그 물체가 어떤 면에 집단적으로 분포할 때 원근감이야. 그러면 이건 축구공이 커졌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축구공이 겁나 많은데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는 그대로 거기 지금 꽃밭을 그냥 축구공으로 바꿔서 꽃밭이 분포할 때 가까이 있는 꽃은 크고 멀리 있는 꽃은 작다. 이걸 축구공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가까이 있는 축구공은 크고 멀리 있는 축구공은 작다. 이렇게 면으로 분포할 때.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나는 면으로 분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였으니까 상대적 크기라고 해야 된다고. 됐니?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다람쥐가 한 행동이 입체지가 엮기 위한 것이라면 다람쥐는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운동시차를 이용한 거야. 4번은 안 돼. 4번에는 결기울기가 아니라 물체의 상대적 크기라고 해야 된다. 결기울기는 축구공이 집단적으로 분포할 때만 가능합니다. 어차피 1번 안에서 틀렸으면 4번으로 갔을 거예요. 이 문제는 1번 아니면 4번이거든. 당시에. 거의 선지 반응률이 반반이어서 반반. 이해가 됐어? 반반이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됐습니까? 됐어? 자.
다음 넘겨봐. 자,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입니다.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된다. 나보세요. 자, 질문의 방식은 앞에 설명했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걸 설명해야 돼. 자, 이 지문은 과학 지문인데, 이렇게 과학기술 지문은 여러분이 뭐에 좀 신경을 써야 쉬워지냐면, 과학기술 지문은 뭐에 신경을 좀 써야 되냐면, 아직도 기억나. 이거 언제냐면 2015학년도 수능이거든. 201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2015학년이 이때가 불수능의 시작해예요. 요 시험 앞까지 수능은 1컷이 97이었어. 이래고 갑자기 이 수능이 1컷이 91이 된 거야. 이러면서 난리가 났거든. 앞에 왜 신체어의 아비아라는 지문이 있었죠, 그죠? 내가 건너뛴 거, 지난 시간에 건너뛴 거, 그 지문과 함께 나왔던 해거든, 이게. 아주 기억나. 지금 저기 우리 남자 쪽이 있고 여자 쪽인데, 우리 여자 쪽의 애가 2015학년도 수능애거든. 지금 나랑 같이 학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7년째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지, 학원 알바 중에. 그래서 7년째 하고 있는데, 제 수능 때 이거였단 말이야. 내 아이도 기억나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 조개가, 우리 조개가, 그래서 시험 보고 와가지고, 왜냐면 요 앞시험, 바로 앞시험이 1컷이 100점이었거든. 그러니까 9월 평가원이. 그러니까 9편까지 씹다가 수능 가서 두들겨 팬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우리 마지막 마무리할 때, 야, 작년까지도 물수능이고 올해도 9월 100점 나온 거 봐서 올해 수능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얘들아 힘내서 열심히 하고 와. 실수하면 안 돼. 그러는데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졸라 어려웠던 거야. 막 흠집 두들겨 팼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논술 파이널 하는데 내가 학원에 있었거든. 그 당시엔 내가 학원의 원장이었어요. 여기 말고 이제 저기 다른 지역에 학원 원장이었는데 거기 이제 수업하고 있는데 걔가 온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 친구야. 그래가지고 수능 끝나고 노수시험 준비한다 와가지고 하여튼 그랬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냐고. 근데 내 잘못이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웠다고. 그 선생님이 쉽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그 전에까지 계속 한 4년 연속 물수능으로 나오다가 심지어 6월도 9월도 컷이 막 100점, 97점 이랬는데 수능 가서 두들겨 팰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땐 진짜 예상도 못했네. 이렇게 어려울 거. 지금이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지금은 그런 게 있죠. 국어는 어려워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국어는 어려울 거냐 시험 보면 역시나 국어 어려웠어. 이게 되는데 그때는 그랬다고. 쉽게 나온다 그래놓고 두들겨 패니까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랬대. 이 비문학 첫 지문이 앞에 나왔던 그 신채호 그 지문이거든. 딱 첫 지문 있는데 그 신채호 읽는데 막 신채호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라는 건 들어본 적 있잖아. 왜 한국사 하면 신채호 나오니까. 이 사람은 독립운동에서 참 뛰어난 위인이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이거 똑같아. 이 달과 지구의 공전궤도 슈퍼분도. 아니 그냥 달 뜨면 뜨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이 과학 지문이 그 전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다가 이해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이 젤리 뜯어 드셔도 돼. 마스크는 벗지 말고. 알죠? 쏙쏙. 자, 1번. 이 과학기술 지문은 기본적으로 독해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기본 독해는 똑같아. 다만 신경 써야 될 몇 가지가 더 있어.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인과관계로 서술되어 있는 인과관계나 혹은 비례 반비례로 되어 있는 이런 문장들은 비례 반비례는 그 문장이 어디에 박혀있든 중요합니다. 어디에 박혀있든 중요해.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거야.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다. 요렇게 생겨져 있는 문장, 요렇게 생겨져 있는 문장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게 이런 거잖아. 압력이 올라갈수록 온도도 올라간다. 혹은 압력이 올라갈수록 부피는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가 됐지?
그러면 요거는 중요한데, 자, 이제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의 뇌는 한계가 있어. 이 모든 정보를 기억하기에는 우리 뇌가 한계가 있다. 내가 지난 시간에 김웅용 씨 얘기하지 않았나? IQ 210인 사람 얘기 안 했나? 충북 충주에 사시는, 얘기 안 했어? 충북 충주에 사시는 김웅용 씨라고 있어요. 60대 할아버지인데, 오늘 검색할 것 같다. 그것도 검색해봐, 한번. 충북 충주에 사시거든.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무슨 그 토지공사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갑자기 뉴스가 뜹니다. 충북 충주에 사시는 김웅용 씨라고, 그때 당시는 50대였는데 되게 유명해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가 몰랐던 거야. 알고 보니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IQ가 210이래. IQ가 210. 참고로 미국의 천재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180이었거든. 그 사람은 똑똑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거기 인터넷 기사 올라온 거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 돌 때 영어를 했대요. 우리랑 뇌가 달라. 4살 때, 진짜 굴 아니야. 미적분을 했어. 4살 때. 하나, 둘, 이런 거 할 때 미적분을 했다. 5살 때 인하공전을 다녀요. 인하공전이 지금의 인하대 공대야. 인하대 공대를 다니고 그 아침마당이란 프로그램에 이렇게 색동옷 입고 나가지고 대학 수학 문제를 풀었어. 5살인데 4개 국어를 했어요. 그러다가 9살 때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13살에 취업을 해. 나사. 들어봤어, 나사? 미 한국우주센터? 거기에 천체물리학 상임연구원인가? 뭐 그런 걸 했어요. 13살에. 우리 덧셈 뺄셈 할 때 빛의 속도를 구했어. 그리고 딱 17살에 돌연 기국에서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 갑자기. 그러더니 대학 시험을 봤는데 당시에는 이제 학력고사 시절이라 선지원 후 시험이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을 어디를 지원하냐면 충북대학을 지원합니다. 이유는 집하고 가까워서. 어차피 이 사람한테 카이스트나 서울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인데 뭐가 중요해. 그래서 충북대학교 토양지질학과 나와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 입사를 해요. 그리고 5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거야. 전 국민이 아무도 모른 채로. 살아오다가 왜 10년 전에 언론에 나왔냐면 캄보디아에 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IQ가. 캄보디아 대학 교수인데 IQ가 230이래. 그래가지고 이게 기네스북이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거야. 지금은 대학 교수로 살고 계시는데, 김웅용 씨라고. 나가지고 인터뷰하는데 그래. 이렇게 똑똑하면 막 책 한번 보면 막 다 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김웅용 씨가 그랬어. 제가 무슨 컴퓨터인가요? 이거 한 번 본다고 어떻게 다 외워집니까? 다만 500페이지짜리 정도의 책을 한 번 읽고 나면 두 줄줄 외울 수는 없어도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 정도는 기억이 안 돼. 우리랑은 다르잖아. 우린 첫 문단 읽고 두 번째 문단 읽으면 첫 문단이 사라지죠. 그렇지 않냐고. 두 번째 문단 읽으면 다 사라지고 그걸 다 읽고 나고 문제 읽으면 다 사라져. 그러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다고. 자, 잘 들어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요게 3주, 4주, 7주 남았는데 남아있는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복잡한 지문 나오면 밑줄 끌 생각하지 마세요. 뭐할수록 뭐마다에 밑줄 긋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지문 다 밑줄 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나 봐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단어 위에다가 업다운을 표시하는 거야. 에? 단어 위에 업다운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런데 내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내 개인적인 경험이야. 내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그냥 단어 위에 업다운을 표시하면 실제로 문제 풀 때 눈에 안 보여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자세히 봐야 보이지 잘 안 보여. 그래서 뭐 하는 게 좋으냐면 잘 해보는 거야. 옆에다가 메모하는 겁니다. 국어 공부는 말이죠. 뭐 국어만이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들내미, 그래도 우리 첫째 아들내미는 우리 첫째 아들내미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난다 진짜.
어렸을 때 나도 국문과고 우리 와이프는 국교과야. 문과잖아. 근데 이게 문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거든. 문과 친구들아, 진짜 문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단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만큼은 이과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려서 진짜 과학책도 많이 읽히고, 무슨 과학관, 무슨 과학 실험교실 이런 거 엄청 보냈거든. 그런데 타고난 피는 어쩔 수 없나 봐. 그 집에서 수학 문제 우리 첫째 아들님이 수학 문제 지금 첫째 아들님이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우리 예제 어렸을 때 수학 문제 푸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집에서 하루는 얘 수학 숙제를 봐주게 된 거야. 내용이 뭐였냐면 시간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영희가 8시 40분에 집에서 출발했어. 학교에 9시 10분에 도착한 거야. 몇 분 걸렸냐 이 문제야. 우리 아들님이 거기다 뭐라 적었냐면 오래 걸림. 그래 적어놨어. 그래 내가 아들아 이게 오래 걸리게 답이 아니라 몇 분인지 계산하는 거야. 그랬더니 계산을 어떻게 하니? 그래서 가르쳐줬어. 근데 옆에서 계산하다 말고 중간에 딱 갑자기 또 중간에 펜을 멈춰서 왜? 그랬더니 근데 아빠 이상한 게 하나 있대. 뭔데? 그랬더니 근데 얘는 뭔데 지각한 거야? 그래. 아니 지금 지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몇 분 걸렸냐고. 그래 내가 얘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첫째 아들내미는 이과 보내는 거 포기했어. 그냥 문과, 얘는 문과야. 내 생각 문과도 문과인데 그냥 얘 하는 거 보면 예체능 가야 될 것 같아. 예체능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내미는 그래도 좀 약간 나아요. 수학 계산이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어. 야, 8 더하기 5는 뭐야? 그러면 계산을 못 하는데 800원 있는데 500원을 더 주면 1,300원인 건 알아.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죠? 8 더하기 5는 몰라. 원래 더 어렵지 않나? 네 자리 수 더하기, 네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에서 네 자리 나오면 더 힘들지 않나? 그런데 800원에서 500원 더 주면 1,300원인 건 아는데 8 더하기 5가 13인 건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첫째 아들 내면 둘째 아들 내면 수학을 좀 더 잘해. 좀 더 잘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 내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문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내 생각엔 그냥 우리 집은 다 문과야. 문과인데 잘 들어봐. 그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우리 둘째 아들내미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 이제는 숫자가 조금 계산이 빨라지니까 뭐 하냐면 암산이라는 걸 해. 암산이 결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면 암산보다는 뭐 하는 게 좋아? 써보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 써보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뼈아픈 과거가 있어. 우리 때 수능이 400점 만점에 전체 과목 원점수 합산제였어. 우리 때는 너네처럼 표준점수 등급제가 아니라 원점수를 합산해서 몇 점 맞았냐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역별로 맞은 점수를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막 수포도 안 되고 심지어 예체능 애들도 수학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힘든 삶이지. 게다가 막 탐구 영역은 나 때 8과목이 필수였거든. 필수가 8과목이야. 8과목은 죽으나 사나 해야 돼. 한국사 필수. 너는 한국사만 필수잖아. 우리 때는 한국사 필수, 한국지리 필수, 윤리와 사상 필수, 생활과 윤리가 필수였어. 지금 과목으로 치자면 여기에 내가 문과인데 화원, 물원, 생원 지원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필수야. 이과는 여기서 2과목을 선택하는 거고 문과는 남은 과목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점이 몇 점 나왔냐? 400점 중에 몇 점? 해야 대학에 가는데 서울대가 380이 컷이었어요. 내가 몇 점 나왔냐 하면 수능시험 날 아직도 기억나. 너네도 이제 경험할 겁니다. 수능 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언제인지 알아? 사실 지금도 긴장 안 되지. 수능을 치는 고3 됐다는 것도 사실 지금 실감이 안 난 상태잖아. 그지? 100일 돼도 실감 안 나고 언제쯤 내가 수능 보는 고3인 걸 느끼냐면 수능 시험 전날 그 수험표 받을 때 약간 느낌 와. 씨발 좋겠다. 있잖아. 왜? 이런 느낌이 와요. 딱 받을 때 드디어 왔어. 내일이야. 그리고 다음날 시험장 가잖아. 시험장 가면 떨릴 것 같지? 별로 안 떨려. 진짜 떨리는 순간 언제였냐면 나는 내 고3 중에 가장 떨렸던 순간은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할 때. 중간고사 가채점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이 시험 한 방으로 내 19년 인생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채점해가지고 틀릴 때마다 눈가리가 뒤집혀요.
뭔지 알겠어? 이렇게 채점도 보통 모의사 채점은 3, 3, 2, 4, 3, 3 이렇게 하잖아. 수능 난 절대 그렇게 채점이 안 돼.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뭔지 알겠니? 내가 그때 몇 점 맞았냐면 378점 맞았거든? 그래서 못 갔어, 서울대는. 한 문제 차이로. 딱 나오자마자 내가 채점을 뭐부터 했냐면 영어부터 했어. 왜냐면 내가 영어를 너무 못했거든요. 영어 채점을 하는데 심지어 영어 15번 듣기 평가를 찍었어. 왜 찍었냐면 중간에 살짝 방송사고 났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드면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이, 삑!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이 긴장하고 있다 삑 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뒤에 말을 삑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사가 나왔다? 내용은 뭐냐면 뭐 마이클인지 뭐 찰스인지 하는 새끼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한 거야. 음식을 주문하는데 주문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 근데 뭘 들었어야 내가 찾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혼자 아씨 뭐 어떡하지? 이거 안 들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3번 찍었어요. 키위 소스를 얹은 야채 샐러드. 딱 봐도 야채 안 먹을 것 같지 않아? 그냥 내가 싫어서 찍었어. 그 메뉴 중에서 야채 샐러드를 먹기 싫었어. 찍었는데 그게 맞았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영어를 다 맞았어. 영어 100점. 그럼 이제 그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원래 영어가 진짜 못했거든. 그 전 모의고사까지 3등급이었어. 지금으로 치면. 근데 수능날 100점을 맞은 거야.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됐다. 씨발 사법고시 공부해야 돼. 이 생각 없었다. 이해됐죠? 사법고시 갑자기 막 떨어지네. 사법고시 공부해야 돼. 여기서 사법고시를 어느 대학 법대를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죠? 사법고시 싫은데 공부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국어를 채점했어. 사탐과탐을 채점했다. 사탐과탐을 채점하는데 과탐 4과목 중에 하나 틀렸고 나 잘했어 공부. 나 정시로 고대 갔으니까 공부 잘했겠죠. 그 다음에 사탐도 하나 틀렸는데 사탐 아직도 기억나.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였어. 지금 느낌 오지? 1번 적절했어. 2번 적절했어. 3번 너무 적절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딱 보는데 3번이 너무 적절했어. 정답은 4번이야. 생각도 없어서. 이게 선지가 뭐였냐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돼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의 선지였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나도 모르게 3번 했어. 이거 틀렸거든. 이거 하나 2점. 이거 하나 2점. 그 다음에 뭐 틀렸냐면 수학 3번. 수학 3번은 쉽지 않아요. 틀리기가. 너무 쉬워서 나 뭐 했냐면 암산했어. 그래서 틀렸어. 2항을 실수했어요. 플러스를 2항에서 플러스로 계산한 거야. 근데 우리 이과 친구들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알죠? 이 타임에 2항 실수를 할 거라는 걸 출제자 새끼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2항 실수에서 나온 답도 선지에 있어.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체크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지. 이거 2개 합쳐서 5점. 이 중에 하나 맞았으면 여기서 너네를 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리교육이나 윤리교육을 가서 생윤이나 사문 아니면 한국지리 세계지를 가르쳤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잘 들어봐.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공부를 할 때는 절대 손을 그대로 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손을 뭘 써야 돼. 공부를 잘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중요한 구간에다 밑줄을 치자였어. 기억나지? 중요한 구간에 밑줄을 치듯이 여기는 이건 메모라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옆에다가 간단히 키워드를 빼가지고 메모란 걸 해야 된다고. 이해가 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보게 된다. 자, 슈퍼문에 대한 글이야.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까닭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자, 타원 궤도에다 괄호 치세요.
자, 답은 아니고 힌트만 준 거야. 타원궤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타원궤도와 관련이 있다? 하고 이렇게 힌트만 제공한 상태야. 자, 그럼 다시 나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자, 이렇게 타원궤도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문단은 타원궤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본격적으로 슈퍼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두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은 뭐라 그랬어? 두 번째 문단은 배경 지식. 세 번째 문단이 뭐가 된다고? 중심 내용이 된다고. 이해가 됐어? 자, 가봅니다.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 초점, 잘 봐라. 타원 자체는 중요한 거 아니야. 얘기했지만, 나봐. 두 번째 문단은 배경식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두 번째 문에 나오는 배경식은 문제로 활용되지를 않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타원이 뭐냐는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 타원이 어떻게 슈퍼문으로 가느냐가 포인트인데, 근데 여기에 갑자기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모양에 가까워진다는 비례반비례 문장이다.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인 거야. 앞에 타원은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 문장은 중요해. 옆에다 쓴다. 옆에다 쓸게. 잘 봐. 이거 좀 지울까? 써볼게. 두 초점이 뭐 할수록 가까울수록 뭐에 가까워져? 원 모양이 된다라고 옆에 빈 여백에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인과관계를 써두는 거야.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그냥 쓰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다음 계속 갈게.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고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20율이라고 한다. 이건 진짜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니까? 타원이 뭐냐, 20율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또 중요한 문장 하나 더 나왔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20율이 작아진대. 두 초점이 가까우면 20율은 작아진대. 자, 이렇게 메모하고 나보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두 문장을 봐봐. 어떻게 돼 있어? 가까우면 원모양, 가까우면 20율 작아져. 아, 원모양에 가까우면 20율이 작아지겠네. 이렇게 정보 연결이 가능한 거야. 메모를 하면. 이해가 됐어? 문장과 문장만 놓고 보면 떨어져 있어서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걸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고 보면 쉬워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원모양에 가까우면 20율이 작은 거야. 20율이 작으면 원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원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갈게. 다른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20율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 궤도의 장축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한다. 얘들아, 이렇게 작은 따옴표 쳐져 있는 말들은 잘 봐야 돼. 작은 따옴표의 기능은 뭐냐면 무조건 강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원지점에 네모 치고 근지점에 네모 쳐두세요. 멀면 원지점, 가까우면 근지점. 요렇게 체크해 두시고 원지점 네모, 근지점 네모 쳐놓고 갑니다.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새 천체가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배치될 때,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자 밑줄 꺼볼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거다 밑줄. 그게 앞에 나왔던 그 물음의 정답이야. 슈퍼문은 어디 가야지? 근지점에 가면 슈퍼문이 관측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정도 크게 보인다.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고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아이고야 여기 또 나온다. 자, 이게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으면 자, 세 번째 문단은 이거야. 두 천체 사이에
거리가 뭐해지면 가까우면 아이고야. 가까우면 뭐 한다고? 거기에 각지름은 커진대. 각지름은 커져요.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약 0.5도이다. 그럼 둘의 각지름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태양이나 달이나 지구에서 바라볼 때의 각지름은 다 0.5도로 같다는 거야. 이해됐죠? 0.5도 같다는 거야. 지구의 공전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다.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궤도의 장축상으로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갔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 근일점이란다. 원일점, 근일점 멀고 가까운 거니까 뭐 대충 그런 거죠. 그죠? 계속 갑니다. 그냥.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에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새 천체가 태양, 달, 지구의 순서로 늘어서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관측된다. 여기서 갑자기 개기일식이 나왔어. 사실은 나봐. 이 글은 세 번째 문단은 오바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개기일식, 그만일식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던 거야. 왜냐면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었어? 슈퍼문에 대한 글이었잖아. 가까이 있을 때 슈퍼문이 된다고. 얘는 달이 있을 때. 그러면 자 밑줄 한번 꺼볼게.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관측된다. 그 다음 밑줄. 그럼 나봐. 이런 거잖아.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 태양이 있어. 이게 이 위치에 위치했는데 근지점이면 슈퍼문, 이 위치에 위치했는데 근지점이면 개기일식이야. 서로 딱 지구에 뭐 한다고 반대 위치에 서면 태양 가운데 끼느냐 여기에 끼느냐에 따라서 여기 끼면 개기일식, 여기 끼면 슈퍼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대칭인데 굳이 개기일식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나? 이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문단 갑니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자, 여기서 이 위치는 뭐 때문에 바뀐다고 밑줄 한번 꺼볼게.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그다음 밑줄. 자, 이게 원인인 거야. 인력에 따라 변해요.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전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아이고야 여기에 또 나오네. 잘 봐라.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이네요. 옆에다가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읽다가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지구의 이심률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이심률이 작아진다는 거 나봐라. 이심률이 작아진다는 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원 모양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근일점은 뭐해지고 멀어지고 원일점은 가까워져. 원일점은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져요. 이는 달의 공전상에 있는 근지점, 원지점도 마찬가지고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 현상이 난다 그랬으니까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반대 인과관계 되는 거니까. 자, 요게 끝이에요. 이게 뒤에 있는 두 문제 다 끝입니다. 자, 1번 한번 가볼까요?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태양의 인력으로 이심률이 변화된대. 맞지, 그지? 아까 인력으로 변한다며. 자, 2번 갈게. 현재의 달 공전 궤도는
지구의 공전궤도보다 원모양에 더 가깝다. 나봐. 원모양에 더 가까운 걸 알려면 두 초점이 가까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대신에 원모양에 가까우면 뭐가 작으면 돼? 이심률이 작으면 돼. 자, 달 공전궤도 이심률 얼마야? 0.055야. 맞아?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 얼마니? 0.015야. 맞니? 어느 게 더 작아? 지구 공전궤도가 더 작지. 그러면 지구 공전궤도가 원모양에 더 가깝겠네. 그럼 오히려 지구의 공전궤도보다 원모양에 더 멀다 해야 맞는 거지, 이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야. 금환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나봐라. 금환일식은 여기 있는 달이 지금보다 멀어지는 거지. 그러면 멀어지면 각지름은 뭐해지겠어? 작아지겠네? 그러면 달은 멀어졌으니까 각지름이 작아지니까 태양보다 달의 각지름이 작아야지. 태양이 달의 각지름보다 커야 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해가 됐어? 맞잖아. 금환일식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 개기일식은 지구로부터 가까워지는 거지. 근지점이니까.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지고 멀어지면 각지름이 작아지는 거니까 태양보다 각지름이 작다 그래야지. 아니,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해야지. 그렇지. 4번에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궤도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당연히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이겠지. 근지점일 때는 슈퍼문이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지구 공전궤도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당연히 가까우니까 뭐 한다고? 더 커야 되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봐봐라. 지금 여기 선지 다 이거 가지고 선지가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야 돼. 근데 그 중에 1번 문제는 얘와 얘를 활용했어. 아직 요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게 2번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는 절대 인과관계 이런 걸 넣을 때 허투루 넣지 않아요. 마지막 문단에 꾸역꾸역 그렇게 넣은 건 결국에 2번 문제를 위한 거야. 자, 2번 문제 볼게. 자, 구체적인 사례 적용이야. 아까 내가 구체적인 사례 적용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북반구의 A 지점에서는 요렇게 되는데 이때 해수면의 높낮이를 조차라고 한대. 네 번째 줄까지 갔어 벌써. 이 조차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밑줄 가볼게.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그 다음 밑줄.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대요. 그래서 언제가 크냐면 1월이 가장 크고 7월이 가장 작다. 그 다음 밑줄.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지는데 1월이 큰 거야. 그럼 나봐.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그랬어.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의 선지 보세요. 선지의 서술로 보세요. 조차가 더 크다. 조차가 더 크다. 조차가 더 크다. 그럼 크다 쪽에 걸려야 될 말은 둘 중에 하나겠네. 달은 1월이거나 거리가 멀수록 가까울수록 크다 그랬으니까 근지점이란 말이 나와야 돼. 맞지? 자, 1번 볼게요.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1월보다 7월이 더 크다. 땡. 언제가 더 크다고? 1월이 더 크다 그랬어. 맞죠? 1월이 더 크다 그랬잖아. 땡. 2번.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더 크대. 무슨 소리야? 2번도 땡. 3번 가볼게.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된 때보다 7월에 원지점이 더 크대. 무슨 소리냐고. 가까울 때 커진다며. 땡. 4번에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나봐. 이심률이 더 커지면 근일점은 더 가까워져. 그러면 가까워질수록 조차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1월에 나는 조차가 변화 전보다 더 가까워지니까 더 커져야 되겠지. 그지? 그럼 반대로 원지점은 더 멀어지는 거니까 더 작아져야지. 그래서 5번 안 돼. 큰 게 아니라 작아진다 그래야지. 이해가 됐죠? 자, 다시 나봐. 이 문제는 네가 이 세 가지 정보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문제는 꽁으로 맞출 수 있는 거였다고. 여기 있는 이 정보 세 개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과학기술은 딴 거 없어. 이것만 찾으면 거의 끝나. 네가 풀어야 될 문제에 지금처럼 100% 혹은 70% 이상은 풀린다고. 이것만 찾으면.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과학기술은 다른 거 찾는 게 아니라 요거 찾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마지막 몇 개만 더 채우고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할 거니까 두 번째. 만일에 계산을 설명하는 문장이 나와. 계산을 설명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왜? A를 B로 나누면 C가 된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면 옆에다가 얘를 계산식으로 바꾸어서 옆에다가 마찬가지로 메모해 주는 겁니다. 식으로 바꿔서 메모해 주는 거야. 다만 잘 들어봐. 다만 얘를 바꿀 때 계산식으로 바꿀 때 되도록이면 분수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A를 B로 나누면 C가 된다라는 이 문장을 A 나누기 B는 C 이거 말고 B분의 A는 C가 된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 A를 B로 나눈다는 게 B분의 A란 얘기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되죠? A를 B로 나눈다는 게 B분의 A란 얘기잖아. 요렇게 나눠줘야 돼. 요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해진다고. B가 올라가면 C는 어떻게 될까? C는 분자가 올라가니까 분모가 올라가니까 얘는 떨어지겠지. 이런 인과관계를 만들 수 있어. 이걸 이렇게 분수식으로 바꿔야 인과관계까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내 말 이해했니?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인과관계 비례반비례나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무조건 정보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요 두 가지는 따로 기억하고 가실게요. 뒤에 가서 한번 나올 거예요. 이거 그 과학 지문은 한번 나올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겠습니다. 식만 바꿔서 써줄 수만 있으면 혹은 인과관계만 써줄 수만 있으면 정말 문제가 쉬워져. 아마 다음 텀 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뉴턴의 만율력 정답률 18%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그 문제도 별거 아니야. 식만 세우면 끝나는 문제야.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걸 너무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 식만 세워지면 끝나는 거거든.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인과관계 비례반비례 중요하니까 무조건 메모해 준다.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계산에 대한 설명은 무조건 계산식으로 바꿔서 써준다. 이해가 됐지?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신경 쓰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마지막 지문이야. 요거는 이제 앞에 두 지문보다 훨씬 쉬우니까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자, 물어봤어. 물음이 나오면 무조건 답 찾는다. 이 물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자, 밑줄 한번 꺼볼게.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거다 밑줄. 자, 여기서 포인트는 훈련에다가 괄호 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봐봐. 성품이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 글은 뭐에 대한 글? 성품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거에 대한 글인 거야. 이래서 성품을 어떻게 훈련시키냐야. 그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리라를 켬으로써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며 말을 탐으로써 말을 타는 법을 배운다. 어떤 기술을 얻고자 할 때 처음에는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해 그 행동이 점점 더 하기 쉽게 되고 마침내 제2의 천성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진실되고 관대하며 예의를 차리게 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한다. 그래서 밑줄 한번 꺼볼게.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그런 행위들을 연마하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밑줄.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성품의 탁월함이란 건 훈련과 반복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됐어? 자, 세 번째 문 나갑니다. 그는 올바른 훈련이란 강제가 아니로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싶어 하게 되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동그라미. 밑줄 꺼볼게. 성품의 탁월함이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도 관련이 된대. 그러면 성품이 탁월하다는 건 그냥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야 된대.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리고 한두 번 관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어떻게 된다고 밑줄 꺼볼게. 늘 관대하게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 밑줄. 늘, 언제나, 늘, 중요한 건 늘이야.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그런 행동하고 그런 감정에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 자, 나아갑니다. 다음의 예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생각해보자. 갑돌이는 성품이 곱고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가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는 다수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그렇게 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바로 얘기한다고. 별 어려움 없이. 그런데 한편 수줍어하고 우유부단한 병식이도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역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병식이는 일어나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자신과 힘든 싸움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도 병식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병식이가 용기 있게 행동하였다고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세모. 밑줄 꺼볼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성품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갑돌이다. 거다 밑줄.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어떤 사람? 위로 올라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어야 되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래야 하며 충분하게 그것에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2번 문제 정답 찾아봐. 2번 문제 정답 몇 번이야? 여기서 중요한, 잘 봐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병식이하고의 차이점이야. 병식이는 뭐였어? 어렵게 용기 내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1번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맥상 보면 몇 번이 가장 올바라? 3번이 돼야 되겠죠. 그죠? 병식이는 용기 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늘 언제나 그 행동을 하고 싶어 해야 된다고. 망설임 없이. 이해가 됐어? 본성을 타고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 정답은 맥락 속에 존재한다고. 앞에 있는 병식이와 대조한 결과기 때문에 병식이와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려움을 막 겪고 막 거기 뭘 이겨낸다고? 막 그런 걸 이겨내고 힘든 싸움도 하는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됐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2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그 3번 됐어요. 자, 그럼 남은 거 한번 볼게요. 1번. 가에서 마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논제를 설정하기 위해 개념을 구분했대. 뭘 구분했어? 지성의 탁월함과 성품의 탁월함을 구분했네? 1번 맞아. 2번. 나는 함축된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념을 정의하고 있대. 여기서는 개념을 정의한 게 아니라 비유했죠. 여기서 정의란 뭐뭐란 뭐뭐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뭐뭐란 뭐뭐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뭐란 뭐뭐이다니까 굳이 정의를 쓴 건 나가 아니라 답니다. 올바른 훈련이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훈련이란 하고 있으니까 정의는 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논점을 명료하기 위해서 개념의 차이. 그래서 올바른 훈련이란 강제가 아니라 즐거움이다 라고 했으니까 3번 맞고 4번 논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와 그래서 여기에 갑돌이와 병식이가 등장한 거야.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논점의 실제적인 물음과 연결하고 있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비판에 동그라미 쳐봐. 비판에 동그라미 쳐봐. 잘 봐. A로 B를 비판한대. 자, A로 B를 비판하세요. 이겁니다. A로 B를 비판하세요. 예. 한번 생각해요. 내가 얘를 비판한다고 칠게 알겠죠? 내가 얘를 비판할 거야. 그럼 비판을 하면 누구 생각이 중요해? 얘 생각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하겠지. 내가 얘를 비판하는 거니까. 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내 생각을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비판하기는, 잘 들어보세요. 비판하기는 얘가 아니라 얘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A의 주장이 중요해. 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답의 1차적인 기준은 A의 주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B에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너는 그런 주장이 없잖아 라고 이게 나 주장. 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 라고 주장 앞에다가 not을 붙여서 이렇게 하면 비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3번 문제 정답을 찾으려면, 잘 들어봐. 여기는 3번 문제 정답을 찾으려면 보기에 들어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중요한 거야. 아니지. 보기에 나온 건 아리스토텔레스는 윗글에 나온 거고, 보기에 나온 이 사람의 주장이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의 주장을 찾는 거예요. 자, 갑니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뭐에서? 밑줄 그어볼게. 의지에,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 밑줄. 행위자의 감정이나 욕구 또는 성향이 행위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훌륭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만약 그런 것들이 했어도 그건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래. 그러면 결국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걸 지키려는 의지야. 그런데 아까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면 여기 나온 선지의 답은 뭐가 돼야 돼? 너는 의지가 없었잖아가 답이 돼야 돼. 맞지? 도덕성을 가지려면 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정답은 너는 의지가 없었어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너는 의지가 없었잖아. 빨리 찾아봐. 너는 의지가 없었잖아. 너는 의지가 없었어. 너는 의지가 없었다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안 돼. 정답은 1번이죠. 내 말 이해되니? 내 말 이해됐어? 다시 나봐.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 우리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두 가지만 딱 마지막에 정리할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국어라는 것은 결국 맥락, 지문의 흐름 속에서 답이 나온다 그랬어. 왜? 지난 시간에 했잖아. 왜? 너 밥 먹었니? 아니, 안 먹었어. 그럼 우리 같이 갈까? 싫어, 너랑 안 먹어. 그렇지, 그지? 이때 너랑 같이 갈까는 밥 먹자는 얘기는 그 맥락 속에 존재하니까 밥 먹어야 되는 거야. 똑같아. 모든 국어 문제의 정답은 맥락, 즉 앞이나 뒤에 나오는 내용, 앞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답의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앞에 나왔던 2번 문제의 경우에, 지금 이 지문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모두 배울 수 있는 2번 문제의 경우에, 2번 문제는 철저하게 맥락 속에서 답을 찾아줘야 된다고. 갑돌이는 여기서 아무런 생각 없이 했고, 병식이는 온갖 어떤 힘든 그런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병식이가 아니라 갑돌이가 좋은 사람이래. 왜? 병식이하고 반대말로 설명하면 되거든. 온갖 노력을 위해서 온갖 그 힘, 의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국어는
항상 맥락 속에서 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아까 우리 고전소설도 똑같대. 고전소설에 우리 아까 제가 했던 것 중에 왜 홍겨울전 문제 중에서 임금이 너 참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맥락의 흐름은 보고 싶었던 게 아니지. 그리웠던 게 아니라고. 내 말 이해됐어? 그게 아니라 그리웠던 게 아니라 얘한테 부탁을 해야 되니까 오자마자 그냥 보고 싶었다고 얘기할 뿐 그거는 인사치레였을 뿐인 거야.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국어에서 답은 그게 문학이 됐든 독서가 됐든 다 앞뒤 내용의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게 이제 다음 시간 우리 3회차에 풀어올 거 3회차에 풀어올 내용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3회차에 보면 이제 지문들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뭐 칼로리기네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네 하는 이제 과학기술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써먹을 거야. 이것도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 예습 배울 때 이거 충분히 써먹어야 돼. 이해가 돼? 충분히 써먹어야 돼. 어쨌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에 답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국어에서의 답은 한 번 더 국어에서의 답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지문 속에 있어야 정답이고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에서 뭐랬냐 보기에 아까 3번 보기에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으므로 여기서 적절한 답 하나는 무조건 의지라는 말을 받아와야 된단 말이야. 다른 말로 대체되거나 바꿀 수 없고 이것 이외에 다른 해석도 존재할 수가 없어. 여기서 A의 주장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답은 의지가 필요하다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너는 의지가 없잖아니까 정답이라고 걔가. 비판하라 그랬으니까. 이해가 됐어?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3시간 보는 것으로 내가 너의 국어 성적을 어떻게든 올려주겠다. 올려줄 자신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상기하고 따라줄 때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서 네 마음대로 풀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듣고 고개 끄덕끄덕 집에 가서 마음대로 풀고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니? 오늘 지금 나갔던 2주차 과제, 아까 이제 줬던 과제 중에서 2주차 과제는 오늘 배웠던 걸 활용할 수 있는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출문제로 풀어가지고 오는데 이게 풀고 뭐 다시 문제 풀고 하는 거 좋아요. 대신에 이따가 이제 우리 조교쌤이 나눠줄 때 뭐 할 거냐면 틀렸던 문제 중에서 요거 오답 정리하고 요거는 꼭 지문하고 가야 될 걸 체크해서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가시면 되고 그 모의고사도 되도록이면 시험지를 집에서 풀고 정리를 하고 지문할 걸 각자 한두 개 이상은 만들어서 또 그것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지고 오셔서 수업 전후 꼭 마치고 난 다음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미리 조금 일찍 와서 나한테 물어보고 지문하고 클리닉하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과제를 미리 제출하고 선생님 이런저런 거 이거 문제 풀다가 도저히 모르겠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지문들을 만들어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안 만들어 오면 내가 만들어 줄 거예요. 지문들을 만들어 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지문을 만들어서 충분히 나한테 물어보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얘기했잖아. 내가 인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우린 이렇게 잡아서 하고 있다고. 이해가 돼? 내가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충분히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나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충분히 물어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충분히 얘기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오늘 지금 드렸던 그 상상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게 모의고사 비용이 있는 거지만 요거는 협찬입니다. 협찬을 받았어요.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원래 상상 모의고사 작년에 하는데 재작년까지는 내가 그거 인강을 내가 했어. 해설 강의를. 그러니까 너네야 내 이름을 처음 들어보겠지만 나는 생각보다는 이제 그 대형 그 메인 업체 인강 옛날 생각하면 또 과거 기억하면 좀 그래. 예전에 여러 번 제안이 왔는데 그때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한다 그랬거나 아니면 내가 안 한다 그랬거든. 조건이 안 좋아서. 지금은 좀 후회가 되죠. 그때 했으면 지금 요게 아니라 한 200명씩 앉혀놓고 아니 근데 그때 뭐 난 좋진 않으니까 좋아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요 모의고사 저 협찬받은 거니까 이번 주는 주간 모의고사를 그 상상 모의고사를 리마스터링으로 해갖고 오시고
상상 모의고사는 저번에 쳤던 수능보다는 조금 쉬울 겁니다. 수능보다는 쉬울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쉽진 않아요. 차분히 문제 풀어가지고 안에 이제 봉투를 개봉해 보면 그 안에 시험지하고 답지하고 굳이 봉투 지금 계속 개봉할 필요 없어. 집에 가서 뜯어봐. 집에 가서 뜯어보고. 봉투는 이쁘잖아, 빨간 게. 이감보다는 얘가 훨씬 봉투가 예쁜 것 같아요. 빨갛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건데 열어보시면 거기에 독서지문 해설지까지 들어있어. 독서지문 해설지까지 들어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분석해보시고 안에 들어있는 OMR 쓰면 안 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드린 OMR 카드에 마킹해갖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드린 OMR 카드에 마킹해갖고 와야지 여기다 마킹해 오시면 안 됩니다. 해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주간까지 열심히 풀어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잠깐 기다렸다가 과제 나눠주고 아마 거기 그 풀어온 거에서 요런 건 다시 한번 풀어봐 하고 이제 아마 그 우리 조교쌤이 짚어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다시 한번 오답정리 한번 해보시고 가시면 되는데 이 중에 지금 몇 분은 오늘 나랑 상담을 하고 몇 분은 다음 주에 상담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학습 계획도 좀 같이 한번 좀 논의해보고 선택 과목 문제도 또 정리도 다 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이거 고전어휘 이거 준 거 열심히 외워야 된다 알겠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회차 예습도 해갖고 와야 돼? 3회차 예습도 해갖고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